2011년 2월의 어느 새벽, 함경북도 국경 인근, 저는 군용 지프를 몰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탕, 탕. 차체 뒤편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추격 차량 2대가 전조등을 켜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국가 보위성 중장이었습니다. 북한의 비밀 경찰 서열 3번째, 김정은 경호 시스템의 핵심 암호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수천 명의 정치범을 감시하고 수백 명의 탈북자를 잡아들이던 제가 이제 쫓기는 몸이 됐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겁니다. 한 달 전 제 직속 상관이었던 류경 부부장이 김정일의 관저로 불려갔다가 싸늘한 시체로 나왔어요. 공화국 이중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역적이 돼서 죽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위장하고 도망쳤습니다. 2026년 현재, 저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으며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북한 역사상 최초로 국가 보위성 중장 계급을 달고 넘어온 사람. 김정은이 지구 끝까지 쫓아서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 그게 저입니다. 왜 모든 걸 버리고 탈북했는지, 어떻게 살아서 국경을 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한 고위 관료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증언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했으며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심장을 울리는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 있던 남자가 왜 모든 것을 버렸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196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대자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교원이었어요.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핵심 계층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남쪽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고 어머니는 서울대 나온 교사인 셈이에요. 북한에서 그 정도면 거의 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배고픔이 뭔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매달 배급이 제때 나왔고 명절마다 특별 공급품이 집으로 배달됐어요. 쌀, 고기, 식용유, 심지어 외국산 과일까지. 평양 중심부 아파트에서 살았고 학교에서는 늘 모범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 아이는 앞으로 당의 큰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요. 18살에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지금의 국가보위성에 배치됐어요. 1988년 23살 때였습니다. 처음 보위부 건물에 들어서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평양 중구역 회의거리에 있는 거대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여기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키는 방패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보위부가 뭐하는 곳인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남쪽으로 치면 국가정보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권한은 비교가 안 돼요. 보위부는 영장 없이 누구든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둘 수도 있고 현장에서 처형할 수도 있었어요. 김씨 일가를 지키는 칼이자 방패였습니다. 북한 주민 누구나 보위부라는 세 글자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그 무서운 조직에 제가 들어간 겁니다. 신참 시절에는 말단 지도원으로 일했습니다. 주로 주민 사찰 업무를 맡았어요. 누가 한국 라디오를 몰래 듣는지, 누가 김일성 초상화를 함부로 다루는지, 누가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그런 걸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수령님을 보위하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첫 번째 체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1989년 봄이었어요. 평양 외곽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집 가장이 밤마다 이상한 라디오를 듣는다고요. 저는 선배 지도원 2명과 함께
새벽에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40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옆에 10살쯤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하면서요. 라디오는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을 듣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끌려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요.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끌려갔어요. 아내, 아이, 심지어 늙은 어머니까지.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뿌듯했어요. 적을 색출해냈다는 성취감 같은 거였습니다. 한 사람을 신고하면 칭찬을 받았고 실적이 쌓이면 승진을 했어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29살에 반탐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반탐처는 반탐지의 줄임말로 남조선 간첩을 색출하는 부서예요. 보위부 안에서도 엘리트들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발령 첫날 선배 지도원이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야, 너 류경 부부장님 알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야. 우리 보위부의 전설이시다. 그분 눈에 들면 인생이 바뀐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류경 부부장을 처음 본 건 반탐처 전체 회의에서였어요.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45살쯤으로 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선배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지와 단둘이 술 마시는 사람이야. 보위부에서 그분은 신이나 마찬가지지. 제가 류경 부부장의 눈에 든 건 1916년이었습니다. 31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 동향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탈북자를 돕는 남조선 선교단체가 대규모 탈출을 시도한다는 첩보였습니다. 저는 밤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어요. 루트, 시간, 협조 인원, 예상 도피처까지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 작전 덕분에 탈북 시도자 20명을 일망타진했어요. 그 공로로 표창을 받았는데 시상식에 류경 부부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시상이 끝나고 그분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심장이 갖는 줄 알았습니다. 자네 보고서 내가 봤네. 분석력이 뛰어나. 그 한마디였어요. 그게 첫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류경 부부장 직속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류경 부부장 밑에서 일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보위부가 단순히 간첩 잡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외교를 했습니다. 비밀 외교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명을 받아 남쪽과 협상하기도 하고 일본과 뒷거래를 하기도 하고 미국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기도 했어요. 류경 부부장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류경 부부장은 큰 공을 세웠습니다. 평양 서산 호텔에서 일본 간첩을 체포한 거예요. 근데 그냥 잡아서 처형한 게 아닙니다. 그 간첩을 협상 카드로 썼어요. 일본 정부에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한 겁니다. 결국 300만 달러를 받아냈어요. 간첩도 잡고 외화도 벌고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때 저도 실무를 도왔어요. 협상 문서 작성하고 일본 측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하고 류경 부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에 한잔하세. 직속 상관과 단둘이 술자리라니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양 외곽의 한 초대소에서 술을 마셨어요. 류경 부부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자네 왜 이 일을 하나? 저는 대답했어요.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서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류경 부부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답이지. 그 마음 잃지 말게.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같은 대답을 평생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2004년에는 더 큰 일을 해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을 성사시킨 거예요. 북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저는 마쿠에서 실무 조율을 담당했어요. 회담장 경호 동선, 의전 절차, 비상시 대응 계획까지. 긴장되면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회담 당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담은 성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류경 부부장은 회담 자체를 성사시킨 공로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회담 실패는 김정일의 판단 문제였으니까요. 그 후로 류경 부부장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어요. 저도 덩달아 승진했습니다. 39살의 대좌가 됐고 42의 소장이 됐어요. 북한에서 42의 소장이면 초고속 승진입니다. 모두 류경 부부장 덕분이었어요. 그분이 올라갈 때마다 저도 함께 올라갔으니까요. 그 즈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보위부 내부 행정직원이었어요. 28살이었고 평양 출신의 성분도 좋았습니다. 조직에서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보위부 간부끼리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외부 사람과 결혼하면 보안 문제가 생기니까요. 아내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까지 복잡한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이듬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나처럼 자라겠구나. 위대한 수령님을 찬양하고 당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어요. 3년 후에 딸도 태어났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넓은 아파트, 배급 걱정 없는 생활,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류경 부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작전이 있네. 자네가 실무를 맡아. 작전명은 여명이었어요. 목표는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케이블 방송 커런트 TV 소속 여기자 2명이 북중 국경 지역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로라린과 유나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탈북자 실태를 취재한다고 두만강 부근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류경 부부장의 계획은 이랬어요. 이 기자들을 북한 땅으로 유인해서 체포한다. 그리고 협상카드로 쓴다. 목표는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부부장 동지, 왜 하필 빌 클린턴입니까? 류경 부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일성 대원수님은 카터 대통령을 불러서 함께 배를 타셨지. 그런데 우리 장군님은 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으시다. 현직은 어렵지만 전직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을 평양까지 불러오는 선물을요.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중국 측 협조자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두만강 근처에서 활동하는 안내원 중 한 명을 매수했습니다. 돈과 협박을 적절히 섞었어요. 그 안내원이 여기자들에게 접근해서 저쪽에 가면 좋은 화면을 찍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거였습니다. 2009년 3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두만강 북쪽 언덕에서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날이 채 밝기 전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여기자들이었습니다. 안내원의 유도대로 국경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들이 얼어붙은 강 위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시작하라. 국경 경비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두 여기자는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됐어요.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망원경으로 끝까지 지켜봤어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작전이 성공했다. 장군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무부에서 성명을 내고 언론에서 매일 보도하고 기자들의 가족이 TV에 나와서 울면서 호소했어요. 특히 로라링의 언니 리사링이 유명한 방송인이어서 미국 전역에서 석방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우리는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3월에 잡아서 넉 달을 끌었어요. 그 사이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두 기자에게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했어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형량이 높아야 석방의 가치도 높아지니까요. 미국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2009년 8월 4일
드디어 빌 클린턴이 평양에 왔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순안공항에 내렸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류경 부부장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클린턴이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류경 부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클린턴의 만찬이 있었어요. 만찬이 끝난 후 류경 부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장군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단둘이 술을 마셨어. 전례 없는 영광이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하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것도 이런 역사적인 날에 류경 부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어. 류경 동지야말로 조선의 보배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부러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두 여기자는 클린턴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석방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CNN, BBC, NHK 모든 방송이 북한을 주목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은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얼마 후 류경 부부장에게 공화국 이중 영웅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북한 최고의 영예였어요. 영웅 칭호를 한 번 받는 것도 대단한데 두 번이나 받은 겁니다. 류경 부부장의 집과 사무실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통 전화가 설치됐어요. 사무실에만 직통 전화가 있는 사람은 여럿 있어도 집에까지 설치된 사람은 손에 꼽았습니다. 그만큼 신임이 두텁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작전 성공 후 중장으로 진급했어요. 44살의 중장이면 보위부 역사상 최연소였습니다. 진급 소식을 들은 날 아내가 울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에 류경 부부장은 더 큰 작전을 구상했어요. 목표는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비밀 협상을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작전이었어요. 당시 남북 관계가 최악이었거든요.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라니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류경 부부장은 자신 있어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우리 일 아닌가. 저는 이 작전에서 좀 빠져 있었어요.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보위성 총국 쪽 업무를 맡게 됐거든요. 총국은 김정일, 김정은 경호를 담당하는 특수부대였습니다. 경호 시스템의 핵심 암호와 비밀 통신 체계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류경 부부장과는 여전히 가까웠지만 예전처럼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2010년 12월 초 류경 부부장이 비밀리에 남한으로 갔습니다. 대좌 1명, 상좌 1명, 통신원 2명을 데리고요. 총 5명이었어요. 임무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류경 부부장은 떠나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진짜 큰일을 해내는 거야. 남북 정상회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지. 그분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무사히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류경 부부장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류경 부부장은 장군님 메시지를 가져왔는데 왜 우리를 만나지 않느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쪽은 천안함과 연평도를 문제 삼으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류경 부부장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저는 그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류경 부부장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불러서 술이라도 한잔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1년 1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위부에서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보통 큰일이 난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비상소집입니다. 즉시 청사로 출두하십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옷을 급히 입으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부에서 한밤중 비상소집이면 누군가 체포됐거나 누군가 죽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저는 급히 차를 몰고 청사로 달려갔습니다. 청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아는 동료를 붙잡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가 고개를 양옆으로 저었습니다. 몰라.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상급 간부가 나왔어요. 전원 회의실로 집합하라. 회의실에 들어서니 보위부 고위 간부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 우동측 수석 부부장이 있었어요. 보위부 서열 1위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류경 부부장 자리였습니다. 우동측 수석 부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들, 오늘 매우 심각한 소식을 전해야겠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류경 부부장이 체포됐다. 반역 혐의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류경 부부장이? 반역? 공화국 이중영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표정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동측 수석 부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류경은 남조선에 파견됐을 때 임무에 실패하고도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고를 올렸다. 장군님을 기만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반역 행위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여는 순간 자신도 연루될 수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류경 부부장이 체포됐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돌아보니 반탐처 시절 같이 일했던 동료 박철이었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박철과 저는 청사 뒤편 흡연구역으로 갔습니다. 밖은 영하 20도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박철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철도 저도 류경 부부장 직속이었거든요. 류경 부부장이 반역자가 되면 우리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박철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류경 부부장님이 반역을 해? 말이 돼? 그분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됐어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괜히 입 잘못 놀리면 우리도 끌려가. 다음 날부터 보위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가 류경 부부장과 가까웠는지, 누가 그 작전에 참여했는지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명이 끌려갔습니다. 류경 부부장과 함께 남한에 갔던 대저였어요. 그 다음 날에는 상좌가 끌려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류경여독 청산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류경 부부장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싹 다 잡아들인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체포되면 아내도 끌려가고 아이들도 끌려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해요. 아니면 그냥 죽거나 생각만 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14살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위대한 장군님을 찬양하는 시를 외워야 해요. 아들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나이 때 저랬어요.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믿었어요. 그 눈빛이 제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순수하게 믿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끝이 뭐였습니까? 류경 부부장을 보세요. 평생을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됐어요. 내 아들도 그렇게 되는 건가?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아이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나처럼 살게 해도 되는 걸까?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남편이 반역자의 부하라서 곧 끌려갈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냥 괜찮아 라고만 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아내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보이부는 천천히 그물을 좁히거든요. 한꺼번에 다 잡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잡아들이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듭니다.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몰랐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청사 앞에서 동료 박철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야, 어제 김태호 끌려간 거 알아? 김태호는 류경 부부장 운전기사였어요. 10년 동안 운전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끌려갔다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철이 담배를 꺼내 물더니 말했어요. 야, 솔직히 말해. 너 무섭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으면 거짓말이었어요. 박철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생각해봤어. 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 저는 박철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쩌자고? 제가 물었어요. 박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출세, 권력, 영광, 그것들에 취해서 다른 건 보지 않았어요. 그 미국 여기자 2명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하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 잡아들인 탈북자들, 내가 신고한 사람들, 그 가족들,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처지가 됐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가족이 연좌제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 내가 남들에게 했던 일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 정말 옳았던 걸까? 내가 지킨다고 믿었던 것들이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류경 부부장의 최후를 알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죽어도 좋으니 이 지옥에서 나가야 한다고. 류경 부부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된 건 2011년 1월 말이었습니다. 체포된 지 약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보위부 안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총국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총국 선임 간부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술이나 한잔하세.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저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상급자의 술자리 제안을 거절하면 그것 자체가 의심을 사는 일이니까요. 평양 외곽의 한 초대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날씨가 춥다, 요즘 배급이 좀 늦어진다, 그런 얘기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류경 부부장, 최후가 어땠는지 알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장군님 관저로 불려갔대. 술을 마시자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류경 부부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겠지. 장군님이 부르시니까. 근데 관저에 들어가자마자 붙잡혔어.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꼼짝 못하게 눌러버렸대. 그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은 차마 말을 못하겠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도끼로 찍었대. 그 자리에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끼요? 총살도 아니고 교수용도 아니고 도끼로?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아나? 토막이 났대.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떨렸어요. 류경, 부부장, 공화국 이중 영웅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북한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끼에 찍혀 죽었습니다. 개처럼 죽었어요. 아니, 개보다 못하게 죽었습니다. 그 선임 간부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도 조심해. 류경 부부장 밑에서 오래 일했잖아. 언제 불려갈지 몰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류경 부부장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15년 넘게 그분 밑에서 일했어요. 미국 여기자 작전도 제가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 작전이 류경 부부장을 이중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다 죄가 됐어요. 류경 부부장이 반역자가 됐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끼가 보였어요. 피가 튀기고 살점이 흩어지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류경 부부장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평생을 바쳤는데,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충성했는데, 돌아온 건 도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니, 저렇게 죽게 될 거라는 걸. 류경 부부장보다 제가 뭐가 나았습니까? 그분은 이중 영웅이었고 저는 그냥 중장입니다. 그분도 못 피한 걸 제가 피할 수 있을까요? 2011년 2월 초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올 것 같은 조짐이 보였어요. 상급 간부가 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네, 2009년 여명작전 때 뭘 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무 조율을 담당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 간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질문 몇 가지 받게 될 거야. 조사위원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위원회에 불려가면 두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풀려나거나 끌려가거나, 그리고 류경 부부장 관련 조사에서 풀려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조사위원회에 갔다가 그대로 끌려가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연좌제로 다 끌려갑니다. 정치범 수용소로요. 아내도 아들도 딸도. 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칠까? 어디로? 북한 안에서는 어디를 가도 잡힙니다. 국경을 넘을까? 어떻게? 중국 쪽 국경은 2중 3중으로 경비가 삼엄해요. 잡히면 바로 총살입니다. 그냥 조사받을까? 조사받으면 죽습니다. 류경 부부장처럼. 새벽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어디로든 도망치자. 잡혀서 도끼에 찍혀 죽느니 도망치다. 총 맞고 죽는 게 낫다. 최소한 가족은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살로 위장하고 사라지면 가족은 연좌제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저는 그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왜 그래요? 밥을 그렇게 천천히 먹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따라 밥이 맛있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딸이 달려왔습니다. 11살이었어요. 아빠, 오늘 일찍 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꼭 안아줬어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이상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찍 올게. 같이 저녁 먹자.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청사에 출근해서 조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방 안에 3명의 간부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어요. 2009년 여명 작전에서 자네 역할이 뭐였지? 중국 측 협조자 확보를 담당했습니다. 류경 부부장관은 얼마나 자주 만났나? 작전 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1시간, 2시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해봤자 나중에 다 들통나니까요. 질문이 끝나고 그들이 서로 눈짓을 나눴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출석해.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아직 체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눈빛이었어요. 내일 다시 오라는 건 증거를 더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레면 끌려갑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청사를 나와서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총국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경호 시스템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정은 경호 암호, 비밀 통신 체계, 평양 지하 벙커 위치, 핵심 간부들의 동선. 이 정보들이 제 생존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쪽에 가면 이걸 넘기는 대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후에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내는 외출 중이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어요. 저는 서재에 들어가 유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당과 수령님께 누를 끼쳤다.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부디 가족들은 용서해달라. 연좌제를 피하기 위한 유서였습니다. 내가 자살했다고 위장하면 가족은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서를 서재에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내, 아들, 딸,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딸이 준 손수건도 챙겼어요. 작년 생일에 받은 거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사로 돌아와서 퇴근 시간까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동료들과 인사도 나누고 농담도 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방을 챙겼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군용 차량 보관소로 갔습니다. 보관소에는 군용 지프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저는 총국 중장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경비병에게 말했습니다. 긴급 업무가 있다. 702호 차량 키 내놔. 경비병이 경례를 하며 키를 건넸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어요. 목표는 중국 국경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쪽으로요.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 남한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 10시쯤 평양 외곽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도로가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은 전력난이 심해서
평양 외곽만 나가도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저는 전조등에 의지해서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702호 차량, 위치를 보고하라. 심장이 철렁했어요. 벌써 추적이 시작된 건가? 저는 무전기를 끄지 않았습니다. 끄면 더 수상해 보이니까요. 대신 대답했어요. 긴급 업무 수행 중이다. 곧 보고하겠다. 그리고 무전기 볼륨을 낮췄습니다. 자정쯤 됐을 때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검문소에 다가갔어요. 경비병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저는 중장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경비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장이 한밤중에 혼자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경비병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극비 임무 수행 중이다. 더 묻지 마라. 경비병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중장 계급장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통과하십시오. 경비병이 경례를 하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엑셀레이터를 밟았어요. 검문소를 지나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국경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검문소도 몇 개 더 남았고요. 그리고 곧 제 탈주가 발각될 겁니다. 내일 아침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수배가 내려지겠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702호 차량, 즉시 응답하라. 702호 차량.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702호 차량, 방향이 틀렸다. 즉시 정지하라. 발각된 거였어요.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백미러를 봤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추격 차량이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뒤에서 쏘는 거였어요. 차체 뒤편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총알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어요. 유리 조각이 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달렸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경비병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무전을 받은 거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진했어요. 경비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차단봉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격도 거세졌어요. 뒤에서 차량이 3대, 4대로 늘어났습니다. 총소리가 계속됐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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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차 한쪽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핸들이 흔들렸어요. 간신히 차를 붙잡았습니다. 새벽 4시쯤 두만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어요. 저쪽이 중국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저는 차를 강둑 근처에 세웠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5도였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하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됐어요. 탕, 탕, 탕. 어깨에 뜨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총알이 스친 거였어요.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깨질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경비병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받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음은 버텨줬습니다. 저는 계속 뛰었어요. 100m, 50m, 30m. 총알이 얼음에 박혔습니다. 파편이 튀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뛰었습니다. 20m, 10m. 중국 땅이 눈앞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멈춰! 쏜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눈 위에 쓰러져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온 사람을 쏘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쪽 사람이 아니다. 저 세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끝입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걸어야 했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 마을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야 했어요. 탈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거든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6시쯤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미리 외워둔 주소를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단층집 앞에 섰어요. 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소리가 작았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더 세게.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가 저를 봤어요. 젖은 옷, 파랗게 질린 얼굴, 피가 나는 손, 떨리는 몸.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술이 얼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요. 빨리. 그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온돌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어요.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자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데웠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왔어요. 제 신발을 벗기고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얼어붙은 살을 녹였어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동상 직전이었던 거죠. 저는 그 통증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살았구나. 진짜 살았구나. 두만강을 건넜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제 발을 주물러 줬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해주는지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감각이 돌아왔어요.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마른 옷을 내줬어요. 입고 나니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가 국밥을 끓여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 국밥을 먹으며 또 울었어요. 이번엔 왜 우는지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였어요.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몰랐어요.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저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연길 외곽의 지하방으로 옮긴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3평짜리 공간이었어요. 녹슨 철제 침대 하나, 금간 세면대 하나, 곰팡이 핀 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묵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이 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밖에 나가면 죽어요. 공안에 잡히면 북송입니다. 북송되면 공개 처형이에요. 이 3평짜리 지하방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주인 아주머니가 밥과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김순옥이라고 했어요. 60이 넘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이 깊었어요. 많은 것을 본 눈이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밥만 놓고 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게 안전하니까요. 넷째 날, 그녀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밥을 놓고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어디서 왔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물을게요. 다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면서도 숨겨주는 거였어요.
위험을 무릅쓰고요. 중국에서 탈북자를 숨겨주다 걸리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저를 받아준 거였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저를 숨겨주십니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먼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쪽에서 왔어요. 10년 전에. 여기서 숨어 지내다가 남쪽으로 갔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어요. 잘 살고 있대요. 작년에 손자 사진을 보내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 할머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들을 보낸 심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무슨, 다 같은 처지예요. 도망치는 사람들은 다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던 사람이었어요. 수백 명을 잡아서 북송시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거나 공개 처형당하거나 그런 짓을 한 제가 지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런 저를 숨겨주고 있었어요. 모든 게 뒤바뀐 느낌이었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자정쯤 됐을 거예요. 얕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위층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발소리, 여러 명이었습니다. 공안이다. 심장이 댔는 것 같았어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먼지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지하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렸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온 방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창고예요. 오래된 창고라고요. 김순옥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대화가 오갔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빌었어요. 누구에게 비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여기서 끝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직 할 일이 있다고. 가족을 다시 봐야 한다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잠시 멈춰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초가 1분 같았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위층 문이 닫히는 소리,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정적. 살았습니다.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탈북자 수색이래요. 사진이 돌고 있다고 해요. 제 사진입니까? 몰라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요즘 북쪽에서 큰 인물이 넘어왔다고 난리래요. 공안이 혈안이에요. 큰 인물. 저였습니다. 평양에서 제 탈북 사실을 알고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한 거였어요. 제 사진이 모든 검문소에 뿌려졌을 겁니다. 육로로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완전히 막힌 거였습니다. 어떡하죠? 내일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녀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하늘도 땅도 막혔어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딸아이가 수놓은 글씨. 아빠 사랑해요.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었어요. 살아야 해. 다시 만나야 해. 이 지하실에서 죽을 수는 없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엿새째 되던 날,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낮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위층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공안인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말이었어요.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김순옥 동무 계시오?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일 수도 있었어요. 중국에는 보위부 공작원들이 많습니다. 탈북자를 추적하는 게 그들 임무예요. 저도 그런 임무를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순옥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오? 평양에서 왔소. 중장동무를 찾고 있소. 심장이 부었습니다. 중장, 저를 찾는 거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누가 밀고 한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중장이요? 여긴 그런 사람 없어. 거짓말하지 마시오. 정보가 있어.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몸을 밀었어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여기 수색해도 되겠소? 영장 있소? 김순옥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장 없이는 안 돼요. 여긴 중국이요. 북조선이 아니라고요. 알았소. 하지만 지켜보고 있을 거요. 중장동무가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있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 주변에 감시자가 붙었을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됐습니다. 김순옥 할머니까지 위험해져요. 7째 날 저녁,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류 사장, 2005년 비밀 외교 임무 때 알게 된 중국인 사업가였어요. 북중 무역을 중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밀수를 눈 감아준 적이 있었어요.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었죠. 김순옥 할머니가 수소문에서 연결해 준 거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상황이 아주 나쁘오. 당신 사진이 모든 검문소에 뿌려졌소. 현상금도 걸렸소. 5만 달러요. 5만 달러.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어요. 육로로는 절대 못 나가오. 기차도 버스도 안 돼오. 검문이 너무 심하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있긴 하오. 근데 위험하오. 아주 위험하오. 말씀하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다이엄 항구에서 화물선이 뜨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로 가는 배요. 컨테이너에 숨어 타야 하오. 바다로 열이틀 정도 걸리오. 열이틀. 컨테이너 안에서 열이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열이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물은, 음식은, 공기는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육로가 막혔으니까요. 하늘길은 당연히 안 되고요.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비용은 3만 달러요. 선불이요. 2005년에 빼돌린 비밀 자금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 5만 달러. 비상시를 위해 숨겨둔 돈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건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이날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보내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이틀 뒤에 사람을 보내겠소. 준비하고 있으시오. 그리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감시가 붙어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김순옥 할머니가 지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삶은 달걀하고 빵이에요. 그리고 물 2병. 가는 길에 드세요.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달걀 껍질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습니까? 은혜는 무슨?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북에서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도망치는 사람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면 됐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명을 감옥에 보내고 수백 명을 북송시키고 수십 명이 제 손에 죽었어요. 그런 저를 이 할머니는 그냥 살고 싶은 사람으로 봐준 거였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남쪽에 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꼭요. 됐어요. 연락 안 해도 돼요. 대신 잘 사세요.
사람답게 사세요. 그게 보답이에요. 사람답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어요. 괴물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보따리를 안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약속대로 사람이 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눈이 날카롭고 말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았어요. 그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게 안전하니까요. 차 뒤에 타시오. 트렁크에. 트렁크.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입이 바짝 말랐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차 뒤로 갔습니다. 트렁크가 열렸어요. 좁았습니다. 몸을 웅크려 들어갔어요. 김순옥 할머니가 준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뚜껑이 닫혔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엔진 소리와 도로의 진동만 느껴졌습니다. 몸이 좌우로 흔들렸어요. 노면이 울퉁불퉁한 것 같았습니다. 시골길인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됐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검문인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와 다른 누군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뭔가 언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트렁크 손잡이가 덜컥거렸습니다. 누군가 열려고 하는 거였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끝인가? 여기서 잡히는 건가? 그때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종이 소리. 그리고 잠시 침묵. 다시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 선은 내 단탄죄 차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걸렸어요. 다시 출발. 뇌물이었겠구나. 돈으로 해결한 거였어요. 이 세계에서 돈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3만 달러가 아깝지 않았어요. 이후로 3번 더 멈췄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목소리, 긴장, 바스락 소리, 웃음, 출발. 돈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8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트렁크가 열렸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항구 특유의 냄새였어요. 다둠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창고로 가시오. 문 2번 두드리고 기다리시오. 남자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그게 예의였으니까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천장 높은 곳에 작은 창이 있어서 달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로 희미한 윤곽이 보였습니다. 곰팡이와 기름, 바닷바람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구석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7명이었어요. 모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였을 겁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만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게 인사였어요. 동시에 위로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죠? 나도 힘듭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구석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그늘이 졌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의 아버지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냥 같이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계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가족이 됩니다.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선원 복장이었어요.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명씩 따라와. 소리 내지 마. 첫 번째 조가 나갔습니다. 20분 뒤에 2번째 조. 저는 4번째 조였어요. 젊은 여자, 40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창고를 나서자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바다였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다른 상황이었으면 아름다웠을 거예요. 지금은 그저 두려웠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야적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다양한 색깔이었어요. 그중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파란색 20피트짜리 컨테이너였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어두워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선원이 자물쇠를 열었어요.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서 쇠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어요. 안을 봤습니다.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들, 포장된 화물들, 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 구석에 물품이 놓여 있었어요. 비닐로 덮인 물통 4개, 비스킷 상자, 말린 육포, 그리고 양동이 하나.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열이틀을 살아야 했어요. 들어가. 소리내면 죽어. 몸을 숙여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앉았어요. 젊은 여자와 40대 남자도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자리를 잡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관뚜껑 닫히는 것 같았어요.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가슴에 박혔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세 사람의 숨소리.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무서웠으니까요. 60평생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의 첫째 날, 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였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레인 소리, 트럭 엔진 소리, 사람들 목소리, 중국어, 가끔 영어도 섞여 있었어요. 컨테이너를 쌓는 소리, 쿵, 쿵. 우리 위에도 뭔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열리면 어쩌나, 검문이 시작되면 어쩌나,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목시계가 있었지만 볼 수 없었어요. 버튼을 눌러 불빛을 켤 수 있었는데 아꼈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젊은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이요. 아, 평양.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평양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고들 하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동무는? 청진이요. 함경북도. 가족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제가 사람들을 보낸 곳이었어요. 어쩌면 그녀의 아버지도 제가 보냈을지 모릅니다. 목이 막혔어요. 어머니하고 동생은 3년 전에 먼저 넘었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남쪽에서 만나면 좋겠소. 네, 꼭 만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부러웠어요. 저는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 남자도 말을 했어요. 사리원 출신이었습니다. 아내하고 아이를 두고 왔소. 딸이 7살이요. 왜 혼자 오셨소? 같이 오기엔 위험했소. 먼저 나와서 돈 벌어 데려오려고요. 1년이면 될 거요. 7살 딸. 제 막내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작은 손, 맑은 눈, 목이 메었습니다. 꼭 데려오시오. 그래야죠. 그게 살아야 하는 이유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 저도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손수건을 만졌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 이게 제 이유였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아니,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졌어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여러 명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심장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제 팔을 움켜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40대 남자는 입을 틀어 막고 있었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컨테이너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쾅, 쾅. 쇠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 우리 컨테이너가 아니었어요. 옆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쾅쾅. 또 다른 컨테이너. 더 가까워졌습니다. 쾅, 쾅, 쾅.
우리 컨테이너였습니다. 벽이 울렸어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자물쇠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찰칵 열려고 하는 거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어요. 끝인가? 여기서 잡히는 건가? 열 이틀은커녕 이틀도 못 버틴 건가? 잠시 후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였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톤이 바뀌었습니다. 급한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정적이 찾아왔어요. 살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안 나왔어요. 너무 무서우면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셋째 날 오후, 드디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처음에 웅웅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컨테이너가 살짝 흔들렸어요. 바다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중국 땅을 벗어나는 거였으니까요. 공안도 북한 공작원도 이제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하지만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어요. 이 바다 위에서 열흘 넘게 버텨야 했습니다. 물은 4통뿐이었어요. 음식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도 탁해지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부터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잠들고 깨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비스킷 한 조각 먹고 양동이의 볼일 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단순한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컨테이너 안은 점점 더 더워졌습니다. 열대바다로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땀이 났어요. 옷이 축축해졌습니다. 냄새도 났어요. 세 사람의 땀 냄새, 양동이 냄새.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질식하거나 탈수로 죽거나 열사병으로 죽거나 죽지 않을 거요. 버티면 돼요. 4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통 중 2통이 비었습니다. 한 모금씩만 마셨어요. 진짜 한 모금씩만.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어요. 침을 삼키려 해도 삼킬 침이 없었습니다. 비스킷도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한 조각씩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었어요. 끝없는 어둠.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빛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6째 날, 환각이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아내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모습, 하얀 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던 얼굴. 그러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버렸어요? 소리 없이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딸 얼굴도 보였어요. 막내딸. 아빠, 왜 거짓말했어요? 일 때문에 간다며요. 언제 와요?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글씨를 더듬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엔 류경 부부장이 보였어요. 도끼의 머리가 깨진 모습. 피가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자네도 곧 이렇게 되네. 기다려. 곧 만나.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으니까요. 정치범 수용소도 보였어요. 제가 보낸 사람들, 굶주린 얼굴들, 채찍 맞는 등 구덩이에 쓰러지는 몸들, 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망의 눈빛으로. 왜 우리를 여기 보냈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야 해. 미안합니다.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7째 날, 젊은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몸을 떨더니 옆으로 넘어졌어요. 열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마를 만져봤어요. 불덩이 같았습니다. 탈수에 감염까지 온 것 같았어요. 약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손이 뜨거웠어요. 맥박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자가 헛소리를 했어요. 목소리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저 왔어요. 왜 안 나와요? 영수야, 영수야, 오빠 미안해. 더 빨리 올걸. 동생 이름인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40대 남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진짜 모르겠소. 진짜 몰랐어요. 이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새 곁을 지켰어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몸이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어느 순간 숨소리가 편해졌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목숨 하나가 살아남은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8째 날, 폭풍이 왔습니다.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가 좌우로 기울었습니다. 위아래로도 움직였어요. 마치 세탁기 안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짐들이 쏟아졌어요. 상자가 넘어지고 물건들이 굴러다녔습니다. 물통 하나가 넘어졌어요. 귀중한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안 돼!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었어요. 물통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 쏟아진 뒤였어요. 남은 물이 반통뿐이었습니다. 사흘을 더 버텨야 하는데 배가 크게 기울었어요.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진짜 별이 아니라 충격으로 보이는 불빛이었어요. 이마에서 뭔가 흘렀습니다. 피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젊은 여자가 소리쳤어요. 아저씨, 아저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여기서 기절하면 안 돼. 괜찮소. 괜찮소.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눌렀습니다. 딸아이의 손수건이었어요. 피가 배어들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글씨가 피로 물들었어요. 살아야 해. 버텨야 해. 이 폭풍을 넘겨야 해. 9째 날, 물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반통 남았던 물도 다 마셨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혀가 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삼킬 침이 없었어요. 4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바닥에 고인 물이라도. 양동이 옆바닥에 물이 조금 고여 있었어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이에서 흘러나온 물과 섞였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떠서 마셨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역한 냄새도 났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젊은 여자도 마셨어요. 40대 남자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10째 날, 환각이 더 심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잠이 드는 건지 기절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북한이 보였어요.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만수대 동상, 주체 사상탑, 보이부 청사, 제가 걸어다니던 곳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절, 그때는 모든 게 당연했어요. 권력도, 돈도, 목숨도,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가 보였습니다. 요덕, 화성, 개천. 제가 사람들을 보낸 곳들, 굶주린 사람들, 채찍 맞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한 명 한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서야 울었어요. 그들에게 한 짓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11일 날 새벽, 엔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인가? 몇 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배가 완전히 멈췄어요. 크레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컨테이너가 들려 올라가는 느낌. 몸이 붕 떴어요. 그리고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또 기다림이었어요. 1시간, 2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언어였습니다. 캄보디아어일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밤이 됐을 때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졌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아팠어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10하루 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나와. 목소리가 들렸어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간신히 기어서 나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열대의 공기였습니다. 바다 냄새, 기름 냄새, 흙 냄새, 살아있다는 냄새였습니다. 젊은 여자와 40대 남자도 나왔어요.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10하루 동안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요. 모두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움푹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10하루를 버텨낸 거였어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항구였습니다.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함께 버틴 두 사람도 뒤따랐어요. 전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몰랐지만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시아누크빌에서 푸놈펜까지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트렁크가 아니었어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어요. 야자수, 오토바이, 시장, 사람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살아있으니까요. 중간에 한번 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창문으로 들여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운전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영어와 캄보디아어가 섞인 것 같았습니다. 돈이 오갔어요. 경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통과. 다시 차가 움직였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대사관 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푸놈펜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북한에서도 이런 노을을 봤었는데 왜 그땐 느끼지 못했을까요? 자유인의 눈으로 보니까 달랐습니다. 안내인이 저를 한 건물 앞에 내려줬습니다. 저기가 한국 대사관이요. 심장이 닿는 것 같았어요.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발 내디뎠어요. 또 한 발. 젊은 여자와 40대 남자도 옆에 있었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2번, 3번.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두드렸어요. 잠시 후 작은 창이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 얼굴이 보였어요. 30대 남자였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울지 않았던 제가 그 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제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제가 그 문 앞에서 무너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여자와 40대 남자도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진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살았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대사관 안에서 처음 받은 건 물 한 잔이었습니다. 차가운 생수였어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0하루 만에 마음껏 마시는 깨끗한 물. 눈물과 물이 뒤섞였어요. 담당 직원이 기본적인 신원을 물었습니다. 이름, 출신지, 직업. 제가 직업을 말하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국가 보위성 중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30분 뒤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서울에서 급파된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정은 경호 시스템의 암호 체계, 주요 핵심 간부들의 비밀, 계좌번호, 숨겨진 지하시설의 좌표, 비밀 통신망의 주파수.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요. 30년 동안 머릿속에 쌓아둔 것들을요. 비밀통신 체계, 간부들의 약점, 내부 권력 구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 핵시설 위치까지. 힘들었지만 기뻤습니다. 이 정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쓰일 테니까요.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조사가 끝날 무렵 국정원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위부 전체가 난리라고 해요. 그렇겠죠?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지시요? 지구 끝까지 쫓아서 잡아오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가족도 연좌되었다는 정보가 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아내, 아이들. 제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망명도 알아봤는데 미국이요? 미국 측에서 거절했습니다. 외교적 부담이 크다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신변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라면.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놈펜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피가 묻은 손수건. 아빠 사랑해요.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별은 자유로운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김정일이 사망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 느낀 건 공기였어요. 차갑고 깨끗한 공기. 평양의 공기와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이 공기 속에선 숨을 쉬어도 누가 감시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저를 에워쌌어요. 경호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경호를 지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는 경호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권력의 중심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안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건물이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있었고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급 간부 숙소와 비슷했어요. 보호와 감시는 어디서나 닮은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0시간 넘게요. 조사관이 여러 명이었어요. 돌아가면서 질문했습니다. 한 명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지칠 틈이 없었습니다. 질문은 끝이 없었어요. 국가보위성 조직 구조, 주요 간부 인적사항, 비밀 공작 내용, 해외 파견 요원 명단, 김정은 경호 시스템, 비상시 대피 계획, 핵시설 위치, 미사일 기지 좌표.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 경호, 암호 체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암호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암호, 두 번째는 긴급 암호, 세 번째는 최고 비상 암호입니다. 일반 암호는 매일 바뀌고 긴급 암호는 매주 바뀝니다. 최고 비상 암호는 김정은 본인만 알고 있어요.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체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조사관들이 펜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녹음기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졌어요. 북한에서는 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여기서는 제 말 한마디가 북한을 흔들 수 있었어요. 권력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 말의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조사 며칠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아내와 아이들.
제가 버리고 온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연좌되었습니다. 탈북 직후 바로 체포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연좌제, 가족 전체를 벌하는 제도. 저도 그 제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제도가 제 가족을 삼킨 거였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 범수용소로 간 것 같습니다. 정치 범수용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낸 곳. 이제 제 가족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이 제가 만든 지옥에 있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인가? 하지만 왜 제 가족이 대신 받아야 합니까? 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조사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손수건을 꺼냈어요. 피가 묻은 손수건. 아빠, 사랑해요. 이 아이가 지금 수용소에 있어요. 제가 보낸 거였습니다. 직접 보내진 않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안가를 나온 건 몇 달 뒤였습니다. 새 거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평양에서는 넓은 관사에 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었고, 요리사가 있었고, 경호원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처음 혼자 남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허탈함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누군가였어요. 중장, 수천 명을 지휘하는 사람.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거리를 걸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권력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권력 속에서 살았어요. 권력이 공기처럼 당연했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숨을 못 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숨은 쉬어졌습니다. 다만 허전했어요. 팔다리가 잘린 것 같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TV를 켰을 때였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대놓고요. 정책이 잘못됐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북한에서 이런 방송을 하면 그 자리에서 끌려갑니다. 본인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갑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토론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욕에 가까운 말도 했습니다. 사회자도 못 말렸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서로 싸운다고요? 방송에서요? 처형감이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뇌물 혐의였습니다. 대통령을요? 검찰이요? 북한에서 검찰이 김정은을 수사한다? 그 생각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능했습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선다고 했어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선전인가 싶었습니다. 북한도 헌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헌법은 종이에 불과했어요. 김씨 일가가 곧 법이었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진짜로 달랐습니다. 법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충격이었어요. 인터넷을 배운 뒤에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손끝에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정보가 통제됐습니다. 당이 허락한 것만 볼 수 있었어요. 외부 정보는 차단됐습니다. 라디오도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다른 방송을 들으면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뭐든지 찾아볼 수 있었어요. 처음 검색한 건 북한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본 북한, 남한 언론이 보도하는 북한, 외국 언론이 보도하는 북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아사자 통계, 수용소 위성 사진, 공개 처형 증언, 탈북자 인터뷰. 제가 눈 감았던 것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영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겪은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
고문, 처형. 제가 사람들을 보낸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를 끌고 갔어요. 새벽이었어요.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도 새벽에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게 효과적이었거든요. 잠든 사이에 덮치면 저항을 못해요. 그 여자의 아버지를 제가 잡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더라도 제 부하가 잡았을 겁니다. 제 명령으로요. 화면을 끄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뭘 한 건지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정당화했습니다. 체제를 위해, 수령을 위해, 조국을 위해 그런 말로 포장했어요. 하지만 벗겨보니 그냥 폭력이었습니다. 그냥 범죄였어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잡아들인 사람들,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던 사람들, 그들의 눈빛이 선명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매일 밤 수용소 꿈을 꿨어요. 제가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의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어요. 먹으면 조금 나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약으로 못 고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택배가 왔어요. 시킨 게 없었습니다. 국정원에 연락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상자를 조사했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제 가족 사진, 아내와 아이들. 수용소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 수척해 있었어요. 눈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뜻. 가족을 인질로 삼고 있다는 뜻.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숨어서 떨면서 사는 건 삶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무기는 정보였습니다. 입이었어요.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관계기관에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달했습니다. 비공개로요. 제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보는 전달됐어요. 북한 내부 상황, 권력 구조, 인권 탄압 실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가 여러 곳에서 활용됐다고요.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국제사회에 북한 실상을 알리는데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었어요. 다만 쓸모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숨어 지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 증언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위안이 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저는 여전히 숨어 살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요. 북한은 아직도 저를 찾고 있어요. 김정은이 지구 끝까지 쫓으라고 했다니까요. 그 명령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북한이 바뀌면 어떨까? 시민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날이 오면, 검찰이 권력자를 수사하는 날이 오면, 언론이 자유롭게 비판하는 날이 오면 그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겠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김씨 왕조도 영원하지 않아요. 가족 소식은 끊겼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길 바랍니다.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길 바랍니다. 손수건을 꺼냅니다. 글씨가 많이 바랬어요. 하지만 손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른이 됐겠죠?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잊었을까요? 자유는 무겁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저는 가족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그 무게를 평생 지고 살아야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 증언할 수 있어요. 살아남았으니까 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이 어딘가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별 아래서 누구든 지도자를 욕할 수 있어요. 누구든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봅니다. 평범한 거리예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노인.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저도 그들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 며칠 전 탈북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함경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적응이 힘들다고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다르다고. 말은 통하는데 마음은 안 통한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적응했다곤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는 있어요. 살아있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시오. 여기서는 버티면 길이 열리오. 북에서는 버텨도 안 열리는 길이 여기서는 열리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뭔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숨어 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거창한 건 못해요. 하지만 작은 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버티라고, 살아남으라고,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이 말이 어떻게든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길은 있다는 걸. 저도 늦게 나왔잖아요. 머리 희끗해진 나이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가끔 상상합니다. 북한이 변하는 날을요. 국경이 열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날. 그날이 오면 저는 가족을 찾으러 갈 거예요. 살아있다면 만나고 싶어요. 아니더라도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요. 용서를 빌고 싶어요. 그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전한 것들, 제가 증언한 것들, 그게 어딘가에서 쓰이고 있을 테니까요. 씨앗이 될 테니까요. 언젠가 싹이 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동시에 도망자였어요. 지옥을 만든 사람이었고, 지옥에서 달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속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자유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지겠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실제 탈북 고위 관료들의 증언, 국가 보위성에 대한 연구 자료,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의 기록,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한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과 일부 상황은 제가 각색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요. 하지만 핵심적인 사실들은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 부부장의 처형, 미국 여기자 구출 작전, 김정은의 추격 명령,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자유를 원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다만 우리와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해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체제의 모순을 깨닫고 변할 수 있다는 것, 지옥을 만든 사람도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게 어쩌면 희망의 실마리일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통일부나 북한 인권단체들의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채널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